안녕하세요. 정혜를 가업승계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법인돈 10억 6.7% 세금만 내면 끝인가? 네, 제가 2019년이죠. 처음에 영상을 한 게, 자, 이 카피를 제가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대표님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걸로만 거의 한 20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이제 실질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형식만 따라하다가 이제 과세된 케이스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좀 그 부분, 어떤 경우는 과세가 되고 어떤 경우는 과세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법인돈 10억 6.7% 세금만 내고 개인화하는 거에 200만 조회수가 나왔느냐? 당연히 세금이 적으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셨겠죠. 물론 6억 까지는 뭐 세금이 적은 게 아니라 세금이 뭐 없습니다. 증권거래소만 한 500만 원 나오니까요. 법인에서 똑같이 이제 돈이 나오는데 세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자, 여기는 이제 똑같이 6억이잖아요. 이렇게 6억인데 급여상여는 내가 쓸 수 있는 거 반밖에 못 씁니다. 네.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55%인데 실제는 얘가 더 높아요. 왜? 이 법인세 냈잖아요. 뭐 10%든 20%든 법인에서 한 번 내고 내가 또 내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법인세 20%인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법인이 낸 거랑 내가 낸 거랑 합하니까 75% 네요. 참. 네. 다음은 이제 자사주죠. 자사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급여상여랑 급여상여는 이제 경영인으로서 대표님 받으시는 거고, 배당, 자사주, 증여후 소각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주주로서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그리고 퇴직금 요거 역시 또 경영인으로서 받으시는 거죠. 자, 이건 뭐 수없이 많이 했지만 급여 상여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돼요. 배당도 2천만 원만 넘으면 종합과세. 여기도 종합과세. 자, 그런데 왜 자사주가 세금이 낮아요? 이것은 분류과세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건보료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세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텝을 하나 더 가죠. 취득가를, 여기는 이제 왜 25%냐? 내가 한 가격하고 취득한 가격의 갭이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20에서 25%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배당처럼 이렇게 45%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주식은 분류가 되니까. 자,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속에 따라서 저 저율 과세가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또 인제 정관이라든지 또 요런 부분 정비가 필수고요. 자, 요렇게 요 표는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제 골고루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최근에 대표님들이 배당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에서 20% 내고 대표님이 45% 내고. 아, 이게 뭡니까? 자, 뭐 요번 사건을 좀 이제 꼼꼼히 봐야겠죠.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이제 이 납세자가 한 행위는 절세가 아니라 가장행위라 그랬어요. 가짜 행위. 그래서 늘 이제 구세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질 과세죠. 아무리 이런 법이 합법이고 절차가 맞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절세가 아니에요. 회피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여받은 배우자를 단순한 자금 전달자로 봤어요.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을 준 그 대표님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왜 그렇게 봤을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익 소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조세 회피로 봐서 과세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계적인 지분 이동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의제 배당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게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대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공부할게요. 이게 왜 세금이 0 원인지. 자, 대표님이 본인의 주식을 고생한 우리 부인한테 6억 원어치 증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6억 원 가치만큼 증여를 해 줘요. 그리고 법인에서 어떠한 법인의 목적에 의해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주식을 사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통지를 보내요. 우리가 얼마 주당 얼마에 얼마치를 매입할 거다. 팔 사람은 팔어라. 자, 그랬을 때 이 주식을 증여받은 분이 법인의 주식을 팝니다. 자, 그런데 내가 증여받은 가격과 법인의 판 가격이 동일하니까 네.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가액 조정을 통해서 의제배당 소득을 0 원으로 만든 전략이 바로 증여 후 소각 전략이죠. 아,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있죠. 배우자님이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냥 증여받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님이 주식이 있다면 자, 보세요. 남편한테 받은 주식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주식이 구별이 안 되면 이 경우에는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면 평균법을 씁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증여받을 때 배우자님이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어 받은 주식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안 그러면은 0 원이 아니라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모릅니다, 평균법을 쓰니까. 자, 우리 저렇게 합법적으로 증여가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필요해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국세기본법 14조 3항에 보면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고 상법상 혜택이 부당하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요번 사건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뭐였어요? 자금의 귀속자가 증여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제로 누가 이득을 봤어요? 증여받은 사람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조세 회피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부터 소각까지 2개월에 끝났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요거 갖고 과세하지는 못합니다. 요것만 갖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는 이렇게 못해요.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증여 후 1년. 증여 후 1년 안에 소각하시게 되면은 취득가를 아까 내가 남편한테 6억 원을 받았어도 6억 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처음에 설립할 때 그 가격 뭐 보통 뭐 5천 뭐 더 작겠죠. 그중에 일부를 증여할 테니까 내가 받은 6억 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한 뭐 5천만 원만 인정을 하게 되면 5억 5천에 대해서 의제 배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때문에 문제될 것은 아예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사업상 구체적 필요성이 부재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자금의 귀속은 그거는 아예 거론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자, 앞으로 자사주는 이거예요. 회사가 자사주를 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번에 이제 개정되는 3차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 규정으로 내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이 보유 목적이겠죠. 항상 뭐 소각 목적이 됐던 보유 목적이 됐던 누가 보더라도 특히 국세청에서 봤을 때 사업상 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는 거. 왜 사업상이라 그러냐면 자사주는요.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자사주는 법인이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자사주예요.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자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 구성인 남편이 전 가정을 주도하고 통제했다. 자, 마지막으로 증여 시점부터 소각이 이미 예정돼 있다. 뭐 이런 거를 조사 회피 층으로 들었습니다. 자, 물론 징후예요. 말 그대로 이게 과세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뭐였냐? 바로 자금의 회귀죠. 자, 법인에서 주식 팔아서 돈 받은 것까지 똑같아요. 배우자랑 자녀들이랑. 그런데 배우자는 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증여해 준 남편한테 다시 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버지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각자 자산 형성에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배우자님의 자금 회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볼까요? 법인에서 주식을 인제 주식 판 돈을 받았어요. 12억 50만 원을 받아서 자, 요걸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남편에게 다시 이체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팔아서 돈 받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쪼끔 의아한 게 대표님이 혼자 자사주를 했을 리는 만무하고 세무사님, 법무사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왜 이게 체크가 안 됐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실제로 인제 그 판결문에 나온 거를 보면 시간이요. 부인이 그러니까 배우자님이 주식 매매 대금을 받자마자 1 시간 45분 만에 다시 남편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부인이 했는지 남편분이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즉 이 배우자는 독자적 재산권 행사가 없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제 납세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자금은 내조의 공로. 좋습니다. 예. 내조의 공로에 따라서 증여해 준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 자금은 또 이제 과거 채무 변제 다시 말해서 "부인이 나한테 빌려간 걸 갚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 자금 우리가 인제 집에서 쓸 돈이 있어서 부인이 좀 나한테 보낸 거다. 이런 궁색한 이제 변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통상적인 부부 간의 경제적 거래를 보기 어렵다." 또 아까 이제 채무라고 했는데 "증여 직후 채무 변제는 좀 부자연스럽다."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채무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혹시 쪽 간에 차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빌린 거에 대한 뭐 차용증이라고도 하죠. 예. 반드시 쓰시고 뭐 공증까지는 안 하셔도 확정일자 정도는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그 공증 비용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주식 양도를 좀 공증을 했었는데 와 이게 몇백이 나오더라고요. 주식 대금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는 인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 행위를 했다는 걸 고 날짜를 증명하는 거니까 고것에 대해서는 그냥 확정일자가 2,000 원인가 아무튼 저렴하죠. 네 고렇게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인제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다시 남편에게 귀속됐다. 뭐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인제 자녀들은 어떻게 했길래 인정을 받았는가? 자녀들이 이제 5억 5천 씩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한 명은 금융자산을 운용했고 아들 한 명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 인제 증여세들도 본인들이 다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ELS에 투자를 했고 또 한 아들은 똑똑하게도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구입했네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인제 그 조세 회피 징후를 법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피는 똑같이 했잖아요. 그 조세 회피에 대한 징후는 배우자든 아들이든 징후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은 거는 바로 귀속, 자금의 귀속이었죠. 즉 납세자가 증여재산 공제를 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은 것만으로는 절대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위법하냐? 경제적 이익의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해 준 사람한테 가는 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이익이 수중자에게 실질로 귀속이 된다면 아까 증여받은 아들들이 주식 팔아서 본인들 자산으로 형성을 했다면 기계적인 단기 거래라도 인정이 된 케이스라는 게 이번 그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법부가 제시한 가장거래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금의 흐름. 자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갔는가. 네, 이거는 제가 상식이라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적 가격. 이거는 이제 2025년 1월 1 일부로 바뀌어서 무조건 1년 네 후에 하시는 거.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이거는 인제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나라에서 정했잖아요, 1 년이라는 시간을.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겁니다. 예 우리 자사주 할 때 사업성 목적. 소각이라 그러면 자본 감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보유 목적이라 그러면 보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그 요번 상법 개정안 보시면 그 예외 규정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고 예외 규정이 보유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자사주는 네 바로 이 사업성 목적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배력, 공유자 즉 증여자가 전 과정을 주도했는가. 네 약간의 인제 조세 피해 징후로 보지만 이걸로 갖고는 과세는 어렵다는 게 요번 판결로 인제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들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징역 후 자사주를 했다 그러면 그냥 통장에 넣어 놓지도 마시고 가능하면 자산 구입하십시오. 이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인제 증여받을 때 세금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인제 이 증여세가 증여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이제 석 달째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짧게는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뭐 3월 1일 날 증여를 한다 그러면 4, 5, 6월 말일까지니까 이게 월 초에 하면은 거의 넉 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음 증여 후 인제 소각해서 양도 대금까지 받아서 증여세 낼 수 있어요. 그 받은 통장에서 받아서 그 통장으로 받은 돈으로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와 소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 최소 1 년 무조건 1년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금을 반환하지 마라. 어 공여자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쓰지 마라. 그 이사회 결의 등 형식적인 절차를 믿지 마라. 형식은 이제 안 통합니다. 형식만 보고 따라하는 거. 자, 핵심. 자금 기속이 명확하다면 이 지금 얘기한 나머지 부분은 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꼭 이제 증여 후 소각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절세는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세금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다. 그럼 그 실질을 어떻게 아는데 이게 노하우죠. 실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이 국세청 조사관이에요. 예. 조사관 입장에서 보세요. 저게 자연스러운 행위인가? 타당한 행위인가? 예. 국세청 이상 입장에서 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추가로 '나 봤는데도 내가 이건 또 궁금하다. 나 이런 건 좀 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과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 대표님들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는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대표님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원팀으로 실행을 합니다. 어떤 거 하나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저도 법인을 운영하지만 참 이게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 대표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정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